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에이터이자 기업가인 댄 코의 인터뷰를 통해 창의성과 삶의 설계에 대한 핵심 통찰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지루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댄은 자신의 유튜브 편집자와 나눈 대화를 예로 들며 이를 설명합니다. 그의 편집자는 오랫동안 지루함을 느껴왔고 그 지루함을 해소할 방법으로 바드라는 회사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댄은 지루하다면 무언가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루함을 엔트로피가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대신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일은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댄은 삶은 주어진 지루함만큼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지 않는다면 습관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댄은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특정한 시간의 노동이 특정한 금액의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책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반드시 10만 달러의 수입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일에서는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댄은 삶을 4가지 주요 시즌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은 느낌의 시즌입니다. 이는 보통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달성한 후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의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실험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이 정말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루함이나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도 높은 집중의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프로젝트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는 충만감이 가장 높고 도전도 크며 성취감도 큽니다. 하지만 이 강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일관성의 시즌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 단계에서 이룬 성과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거나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월간 수입 기록을 달성했다면 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댄은 하루를 특별한 방식으로 구조화합니다. 그는 하루를 엔트로피를 해제하는 시간과 제한하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아침에는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산만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산책을 하면서 그날 쓸 내용이나 시작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산책 중에는 오디오북을 듣거나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들어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현재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형태로 모든 정보를 변형시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보통 새롭고 아침에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이나 장기 프로젝트와 같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 레버리지 활동들, 즉 뉴스레터나 소셜미디어 포스팅과 같은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산책을 하며 하루의 세그먼트를 나눕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슬랙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을 확인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창의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운동은 하루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일과 휴식 사이에 명확한 구분선을 만듭니다.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흐르도록 둡니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일이 있다면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댄은 자신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무작정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불확실성과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게임의 레벨업과 같습니다.
레벨 1일 때는 레벨 10의 적과 싸우면 바로 패배하겠지만 레벨 50이 되면 레벨 60의 적과도 어느 정도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도전의 난이도가 점차 감소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는 또한 삶의 방향을 찾는 것에 대해 독특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반대 비전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즉,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편 프레임을 만듭니다. 즉,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도에서는 아마도 약간의 망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다듬어가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스팩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무기력하고 과체중인 상태를 피하겠다는 반대 비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피트니스 정보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대는 이러한 원칙들을 실제로 자신의 소프트웨어 팀 운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벽 3시까지 일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 자체를 즐기고 동료들과의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는 이런 몰입의 시기에는 삶의 다른 부분들이 잠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리 어떤 것에 서툴러질지 결정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면 같은 시간을 여러 가지에 나눠서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건강과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1년 동안 중간 정도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몰입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는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학문적인 것이나 문법, 문장 부호 등과 연관지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댄코의 창의성과 삶의 설계에 관한 핵심 통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지루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교사인 그레그 브래든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신성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자꾸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 왜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의 진정한 잠재력은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레그는 우리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아름답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귀중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많은 조직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성함과 단절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더욱 취약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제와 생각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2012년 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장과 연결된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7월 4일 세런 초전도 초대형 가속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 분야의 물리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레그는 현대 과학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철학을 소개합니다. 의식은 그것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책, 예술, 조각, 춤, 음악 등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상기시키거나 새롭게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자이자 시스템 사고가로서 그레그는 냉전 시기 SDI 스타워즈 방위 계획에서 첨단 레이저, 통신, 레이더 시스템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기술이 우리 몸의 세포와 시스템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몸은 그 기술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매우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감정, 호흡, 집중, 영양,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레그는 2030년까지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의성, 감정, 공감, 직관의 능력을 잃은 채 하이브리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현재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인간이라는 개념은 격화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감정이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결함으로 여겨지고 공감, 연민, 자기조절 능력 등이 결점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결함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이 구세주로 제시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결함이 있는 존재이며 세상에서 경쟁하고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가상현실이나 컴퓨터 칩에 자신을 맡기려 합니다. 그레그는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화학적 각인을 남긴다고 설명합니다. 태아 시기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은 화학적 등가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경 펩타이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을 때 이 신경 펩타이드들은 우리 몸의 장기, 조직, 선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신경 펩타이드들은 10분이나 70년 동안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 발진이나 염증, 부종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이나 크림으로 증상을 가리지만 그 신경 펩타이드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이 실제로 고장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몸에 제공한 조건, 영양, 환경, 특히 감정적 환경에 대한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적 환경이 9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레그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호흡 기법, 심장 뇌 일관성 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우리는 저장된 신경 펩타이드를 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 땀, 침 등 다양한 신체 분비물을 통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991년에 발견된 심장의 4만 개의 특수세포입니다. 이들은 뇌의 신경세포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뇌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트라우마를 두 곳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성함은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안테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장에 존재합니다. 평균적인 인간은 약 5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세포는 약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들은 끊임없이 에너지장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가진 템플릿에 맞춰 우리의 몸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치유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이 청사진도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가 더 건강한 청사진을 채우게 됩니다. 이는 모두 과학적으로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로 연결하기를 꺼립니다. 그레그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술로 우리의 생물학적 본질을 대체하면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여 인간으로서의 선물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 의료 시스템, 음식, 우리가 만드는 전쟁이나 평화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최선의 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혁신하고 창조하고 기대 없이 용서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힘이며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심장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정교한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모두 이 정교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주어진 놀라운 선물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저 예쁜 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병원을 신뢰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심지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할지까지, 이 모든 선택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최신 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레그 브래든의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된 힘과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토니 로빈스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3가지 핵심적인 결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결정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에너지는 집중하는 곳으로 흐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용 문구가 아닌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들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니는 11살 때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는 소금 크래커와 땅콩버터만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풍성한 추수감사절 저녁을 즐기는 동안 그의 가족은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한 낯선 사람이 양손 가득 식료품을 들고 찾아왔고 바닥에는 조리되지 않은 칠면조까지 있었습니다. 어린 토니에게 이것은 마치 크리스마스와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멈출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를 수치스러운 자선으로 여겼고 격분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토니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결국 그 후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순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냐입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부족한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결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의미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수십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라도 매일 화가 나고 분노한다면 그의 삶의 질은 분노입니다. 3명의 아름다운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도 항상 걱정한다면 그의 삶의 질은 걱정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무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도전이나 코칭 혹은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달라지고 이는 곧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게 됩니다. 토니는 우리의 의미 부여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같아서 한번 특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면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너무 자주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구가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거절을 경험할 때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실패와 거절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거절을 더 나은 기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 부여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 행동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과 평온하거나 즐거운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토니는 이러한 3가지 결정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주로 가진 것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부족한 것에 집중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긴 듯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에 집중했고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입니다. 셋째,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대부분의 성취자들은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나 인생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능력은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할 때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 다음에 어떤 적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면 현재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이상적인 것은 현재의 충만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예로 들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즈니스와 미래가 될 비즈니스입니다. 현재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체할 것이고 미래의 비즈니스에만 집중하면 현재의 현금 흐름이 막혀 그곳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구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90%가 여전히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토니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초점과 의미 부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약물은 단순히 감정을 마비시킬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춤을 추는 것이 한구울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니는 자기 개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성장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희생이 아닌 지적인 이기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 5명의 커피를 사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신을 넘어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생깁니다. 토니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17살 때 그는 단 $20밖에 없었지만 그중 $10를 길거리에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은 가지지 않은 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억 중 $1억 기부하는 것은 $1 중 10센트를 기부하는 것과 같은 원칙입니다. 우리의 관심, 시간, 작은 친절이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정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지난 55년간의 글로벌 매크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한 세 가지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1930년부터 1945년 사이에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됩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폐 발행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 정부 채권에 투자했지만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치가 하락했고 동시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두 가지 선택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준비제도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내부 갈등의 심화입니다. 현재 우리는 1930년 이후 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부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가치관의 차이, 좌우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코네티컷주에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코네티컷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이지만 고등학생의 22%가 학교를 중퇴했거나 25% 이상의 결석률을 보이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 예산의 불평등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생 한 명당 교육 예산이 24,000달러인 반면 빈곤한 지역은 14,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강대국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관계는 공급망 붕괴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 달리오는 앞으로 이 3년이 특히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는 통화정책 긴축 이후 균열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는 선거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레이 달리오는 재정적 준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축을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 후에야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안전한 저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의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인플레이션이 5%에서 6%라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3%에서 4%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명목 수익률이 아닌 실질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를 4가지 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이라는 2가지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각각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고려해 4가지 환경을 설정하고 각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자산들을 25%씩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을 때는 채권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때는 원자재나 금, 물가 연동 채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주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저축을 위해서는 예상하는 필요 금액의 2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19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테스트해본 결과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또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도 제시합니다. 먼저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Principles U라는 무료 성격 프로필 테스트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배움의 여정이며 고통스러운 경험도 성찰과 함께라면 진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인생의 다양한 주기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평균 80년의 인생에서 첫 3분의 1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배우는 시기이고 중간 3분의 1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의존하는 시기, 마지막 3분의 1은 다시 새로운 형태의 의존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각 시기마다 다른 도전 과제가 있으며 결혼, 육아, 경력 개발 등 다양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레이 달리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거의 모든 것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단순히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과 추적의 용이성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대신 그는 금을 선호합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는 준비자산이며 시간이 검증된 보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재정적 준비를 넘어 더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는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흡연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오직 그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자연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에 비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는 현재의 불안정한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한 조언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잠자리,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불황기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용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전쟁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이 달리오의 메시지는 단순한 재정적 조언을 넘어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돈과 지위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며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대부분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 자연, 건강한 관계와 같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릭 헨슨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목표를 이뤄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전함을 느끼곤 하죠. 왜 그런 걸까요? 릭 헨슨 박사님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이상으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면의 행복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진화의 흔적이 남아 부정적인 경험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뇌의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마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상의 기쁨과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고 그 순간을 오롯이 느끼며 음미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마음 챙김, 명상을 일상에 도입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온 감각을 열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산만한 생각이 들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면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긍정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을 매일 경험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순간이 올 때 잠시 멈춰서서 그 느낌을 몸과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릭 헨슨 박사가 제안하는 히엘 모델도 실천해볼 만합니다. H. 해버너는 좋은 경험을 갖는 것, 이앤 리치는 그 경험을 풍성하게 강화하는 것, A. 압소버는 경험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 그리고 L. 링크는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과 연결해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내면화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는 점차 스트레스와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겠죠. 때로는 슬픔과 고통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릭 헨슨 박사님은 고통스러운 감정도 기꺼이 품어 안으세요. 그 또한 여러분의 일부이며 그것을 온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눈을 얻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도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세요.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 날 돌이켜봤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릭 헨슨 박사님은 마음의 정원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자라나는 정원에 비유한 거죠. 정원사가 매일 정성껏 돌보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도 긍정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부정적 사고는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기쁨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차가운 물 한 모금의 감사함, 영글어가는 새싹에서 느끼는 생명의 신비로움, 소중한 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포근함까지. 이 모든 찰나의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이고 행복입니다. 어쩌면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역경을 겪으며 인내심과 용기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얻죠. 때로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릭 헨슨 박사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주변에 이미 존재하죠. 중요한 건 그걸 알아차리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 우리 자신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 말이에요. 때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내면과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눈 돌려보세요. 작은 행복의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씨앗을 매일 정성껏 갖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내 안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듯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릭 헨슨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과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경류처럼 요동치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 흐름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강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각이에요. 흘러가는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자각을 가질 때 우리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도 한결 더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함께 노력해보아요. 변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제 진심이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랜트 카돈입니다. 수많은 기업과 단체에서 강연을 해온 카돈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기 강연 중 The One Secret to Boost Your Productivity Instantly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비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트 카돈은 우리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태도, attitude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누군가의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에 감화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우리에게 힘과 영감을 주는 것 같죠. 그렇다면 태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태도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도는 선택인 것이죠. 이 선택의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태도가 생산성 및 대인관계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카돈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 업무나 동료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체에도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랜트 카도는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행동과 몸짓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경향이 있죠.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축 처진 어깨로 걷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세와 몸짓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잊지 않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게 뭐 있어? 라는 자세로 맞서며 언제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말을 합니다. 또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습관들이 그들을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사고방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마인드를 닮아가게 되죠.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태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랜트 카도는 우리가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건설적인 정보를 취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수시로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 일은 내 능력 밖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를 심어주게 됩니다. 반면 이 일은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해볼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죠. 우리의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물론 인생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역경을 겪습니다. 좌절과 실패의 순간도 있죠. 그랜트 카도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순간을 인내하고 극복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피하려다 보니 아예 도전 자체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끈기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나만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죠.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거닐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나의 내면과 소통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좋은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의 결과물인 만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 것, 격려의 문구를 적어 책상에 붙여두는 것, 긍정적인 사람들의 영상을 시청하는 것 등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긍정으로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랜트 카도는 여러분의 태도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자 가장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0만 달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또한 그만큼 소중하게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자산인 셈이죠. 좋은 태도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은 미소를 지어보세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출근길에 감사할 일 5가지를 떠올려보세요. 혼자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작지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록
어느새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과정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한 단계 성장한 것이니까요. 때로는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힘든 순간에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태도는 자연스레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좋은 태도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바꿀 열쇠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긍정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태도의 힘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실천을 이어나가며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연설가인 어윈 맥마너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윈 맥마너스는 어린 시절 극도로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때 가까운 취급을 받았고 10대 때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그가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려움 너머로 한 걸음 내디디는 용기를 택한 순간이었죠. 인터뷰에서 맥마너스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꿈과 목표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결국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인데요. 두려움은 우리를 한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사람들과 깊이 만나지 못하게,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용기 내 보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그 상황, 그 사람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버겁겠지만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두려움의 정체를 직면하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두려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두려움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물론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암 투병 중일 때에도 늘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메시지 자체에 삶의 목적에 더 집중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청중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암을 이겨내고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다 보니 점점 두려움은 무색해졌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고픈 가장 큰 이유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두렵고 낯선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게 두렵고 실패가 두려워 우리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불씨를 지켜내는 게 더욱 중요해집니다. 꿈을 향한 열정, 세상을 바꾸고픈 열망, 아직 보지 못한 내일에 대한 설렘, 그 작은 불꽃들을 마음 깊이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설령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는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적구로만 여기고 끊임없이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돕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선이 아닐까요? 우리에겐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용기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잠재력의 10%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맥마너스는 안주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성장을 가로막고 잠재력을 억누르죠. 반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그 힘겨운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안의 힘을 깨워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용기의 반대말은 안주가 아니라 도전인 것처럼 우리에겐 세상 속으로 뛰어들 모험이 필요합니다. 비록 두렵더라도 말이에요. 더불어 맥마너스는 자기 사랑과 긍정적 정체성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는데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느냐가 결국 내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줄 때 비로소 두려움 없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 약점과 실수까지도 그저 나를 이루는 소중한 일부로 여기는 거죠. 그런 자기 사랑이야말로 용기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그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던지며 나만의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분명 두렵고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 가슴 벅찬 꿈의 부름을 따라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참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그 열정의 불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값진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겐 이 땅에서 이뤄내야 할 사명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온전히 펼쳐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숨죽여 살아가기보다는 당당하게 나의 빛을 발하는 삶.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답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그분은 응원하고 계셨어요. 물론 그 길이 헤쳐나가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가끔은 지치고 넘어지고 싶은 날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 바라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마음,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 삼는 지혜,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맥마너스가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질과 깊이는 매 순간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안주할 것인지,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워도 괜찮아요. 그 두려움마저 껴안을 만큼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건 어떨까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이 내재된 용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용기를 믿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비록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근사하고 빛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용기란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무모함 속에서 피어났죠.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늘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발을 들였죠. 비록 처음에는 비웃음을 사고 수없이 넘어지며 깨어질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무모할 정도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무모한 용기를 갖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길을 개척해 나가는 투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놀랍게 변화시킬 힘이니까요. 맥마너스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규정하지만 용기는 우리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현실에 머무를 것인가, 꿈을 좇을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거예요. 물론 도전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요. 높이 날아오를수록 세찬 바람도 맞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제 그 용기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뿐인 존재이고 이 세상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세요. 가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용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